중국 땅 안에서도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알고 있나요? 그곳은 바로 홍콩입니다. 14억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부르는 홍콩에 가려면 별도의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영국인, 미국인, 일본인은 그냥 가면 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같은 나라 안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홍콩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은 중국 속의 중국, 홍콩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홍콩은 중국 남쪽 끝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서울보다도 작은 면적에 75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원래는 조그만 어촌 마을이었는데 영국이 156년 동안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홍콩은 중국 땅 위에 있지만 중국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른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릅니다. 홍콩에서는 차가 왼쪽으로 다녀요. 영국처럼 말이죠. 하지만 중국 본토로 조금만 가면 오른쪽으로 다닙니다. 우리나라처럼요. 단 몇 킬로미터 차이인데도 완전히 다른 교통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권도 완전히 달라요. 홍콩 사람들은 홍콩 여권을 씁니다. 이 여권으로는 172개 나라를 비자 없이 갈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죠. 반면 중국 여권으로는 90개 나라밖에 비자 없이 갈 수 없습니다. 같은 중국인인데도 여권 파워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에서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우리와 똑같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 모든 게 막혀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만든 인터넷 검열 시스템 때문이에요. 이걸 만리방화벽이라고 부르는데 만리장성처럼 외국 인터넷을 차단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음식 문화도 흥미로워요. 홍콩에 가면 밀크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홍콩식 밀크티는 영국 홍차에 연유를 넣어 만드는데 달콤하고 진한 맛이 특징이에요. 중국 전통차 문화에서는 우유를 거의 넣지 않거든요. 중국인 대부분이 우유를 소화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콩에서는 영국의 영향으로 우유가 들어간 차가 일상이 되었어요. 홍콩의 대표 간식인 에그타르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원래는 영국의 커스타드 타르트에서 나온 거거든요. 지금은 홍콩을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지만요. 언어 상황도 독특합니다. 홍콩 사람들은 중국어와 영어를 모두 쓸 수 있어요. 간판도 중국어와 영어가 함께 적혀 있고 일상 대화에서도 중국어와 영어가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홍콩에 가면 베이징이나 상하이보다는 런던이나 뉴욕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차이들보다 더 중요한 건 정치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모든 걸 결정하는 나라예요. 선거로 지도자를 뽑지도 않고 다른 정당도 없어요. 하지만 홍콩은 달랐습니다. 영국의 영향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해 왔거든요.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돌아갈 때 중국은 약속했습니다. 홍콩의 이런 특별한 시스템을 최소 50년간, 즉 2047년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요. 이게 바로 한 나라 두 제도라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나라 안에 두 개의 다른 제도가 공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997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나라가 자본주의, 민주주의 지역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건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두 시스템이 어떻게든 함께 지내려고 노력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정부는 홍콩이 너무 다르다는 걸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홍콩 사람들이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때마다 베이징은 불편해했습니다. 그 갈등이 폭발한 게 바로 2019년이었습니다. 홍콩 정부가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범죄자를 다른 나라로 보내는 법이었지만 실제로는 홍콩 사람들을 중국 본토로 끌고 갈 수 있는 법이었어요. 이 법의 시작은 한 건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홍콩 청년이 타이완에서 여자친구를 죽이고 홍콩으로 도망쳤는데 홍콩과 타이완 사이에는 범죄자를 서로 넘겨주는 협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었던 거예요. 홍콩 정부는 이런 허점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살인이나 컴퓨터 범죄 같은 31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홍콩과 협정이 없는 나라로도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문제는 이 법이 중국에도 적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홍콩 사람이 중국 정부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중국으로 끌려가서 중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홍콩의 홍해 서구식 법원이 아니라 중국의 공산당식 법원에서 말이죠. 홍콩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온 자유와 권리가 사라질 위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정부 청사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시위였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1만 명, 13만 명, 그리고 마침내 200만 명이 거리로 나왔어요. 홍콩 인구가 750만 명인 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숫자였죠.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큰 시위가 일어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결국 홍콩 정부는 항복했고 문제가 된 법안을 완전히 철회했습니다. 시위대가 이겼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승리는 오히려 더 큰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번에는 아예 다른 방법을 써서 홍콩을 완전히 바꿔버리기로 결심했거든요. 2020년 중국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홍콩 정부나 홍콩 사람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어요.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홍콩에 강제로 적용한 거예요. 이 법은 중국을 반대하거나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거나 테러를 저지르는 행위를 모두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는 점이었어요. 중국 정부가 싫어하는 말만 해도 범죄자가 될 수 있게 된 거죠. 더 놀라운 건 홍콩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또다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텐데 이번에는 거리가 조용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8명 이상 모이는 것도 금지된 상황이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대신 많은 홍콩 사람들이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싸우는 대신 떠나기로 한 거예요. 영국이 옛 식민지 주민들에게 시민권을 주겠다고 하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더 다른 나라로 떠났고요. 많은 사람들이 홍콩이 예전의 홍콩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들이 사랑했던 자유롭고 독특한 홍콩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사실 홍콩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였던 적이 없습니다. 영국이 지배할 때도 홍콩 총독이 모든 걸 결정했거든요. 하지만 1980년대부터 점점 더 민주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가장 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2010년대부터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홍콩의 정치 시스템을 바꿔나간 거예요. 지금 홍콩의 선거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시스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는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대신 중국 정부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뽑는 자리가 늘어났어요. 그 결과 홍콩에서는 중국 정부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선거를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정부가 원하는 사람만 당선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홍콩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특별하고 독특한 도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다른 도시들과 점점 더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변화가 홍콩에게 좋은 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콩이 특별했던 이유가 바로 중국과 달랐기 때문인데 그 차이가 사라지면서 홍콩만의 장점도 함께 사라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외국 기업들이 홍콩을 떠나 싱가포르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경제도 예전만 못하고 관광객도 줄어들었어요. 홍콩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콩이 이렇게 독특한 존재가 된 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15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천천히 만들어진 결과거든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왜 홍콩과 중국이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1842년 아편 전쟁에서 진 중국은 홍콩 섬을 영국에 넘겨줘야 했습니다.
당시 중국 관리들은 이곳을 쓸모없는 바위 덩어리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홍콩은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했거든요. 하지만 영국은 달랐습니다. 이곳이 중국과 무역하기에 완벽한 위치라는 걸 알아봤어요. 영국은 홍콩을 자유무역항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금도 거의 없고 규제도 적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는 곳으로 말이에요. 그 결과 세계 각국의 상인들이 홍콩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도 더 나은 삶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홍콩으로 이주했고요. 156년 동안 홍콩은 영국의 영향을 받으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영국식 교육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영국법이 적용되었으며 영어가 공식 언어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유시장 경제와 법치주의가 뿌리내렸다는 점입니다. 같은 시기 중국 본토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1949년 공산당이 집권한 후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어요. 모든 기업이 국가 소유가 되었고 자유로운 사업 활동은 금지되었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없었고 해외와의 접촉도 엄격하게 통제되었어요. 1960년대와 70년대 중국은 문화 대혁명이라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반면 홍콩은 이 시기에 오히려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홍콩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특히 섬유업과 제조업이 크게 발달했어요. 홍콩에서 만든 옷과 장난감이 전 세계로 수출되었습니다. 홍콩산이라는 라벨이 품질의 상징이 되었을 정도였어요. 동시에 금융업도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구 은행들이 아시아 진출의 거점으로 홍콩을 선택했거든요. 1970년대 말 중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 정책을 시작한 거예요. 중국도 이제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유지했어요. 이때부터 홍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중국이 외국과 교역하려면 홍콩을 거쳐야 했거든요. 홍콩은 중국과 서구 사이의 다리 역할을 했어요. 중국 기업들은 홍콩에서 자금을 조달했고 외국 기업들은 홍콩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이 다가오면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국과 중국 사이의 조약에 따라 홍콩을 중국에 반환해야 했거든요. 홍콩 사람들은 불안해했어요. 자유롭게 살던 곳이 공산주의 국가의 일부가 된다는 게 두려웠던 거죠. 중국의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은 홍콩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한 나라 두 제도라는 아이디어였어요. 홍콩은 중국의 일부가 되지만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홍콩은 최소 50년간, 즉 2047년까지 자치권을 가집니다. 자체 정부를 운영하고 자체 법률을 적용하며 자체 화폐를 사용해요. 중국군은 홍콩에 주둔하지만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교와 국방만 중국이 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홍콩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홍콩 기본법이라는 헌법에 명문화되었습니다.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했고 영국도 이 조건 하에 홍콩을 중국에 넘겨주기로 했어요. 1997년 7월 1일 자정,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영국의 홍콩 총독이 떠나고 중국의 국가주석이 홍콩을 접수했어요. 홍콩은 홍콩 특별행정구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일부이지만 특별한 지위를 가진 지역이 된 거죠. 처음 몇 년간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홍콩은 여전히 자유로웠고 경제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나라 두 제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영향력을 조금씩 늘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홍콩의 교육 과정에 중국 역사와 문화를 더 많이 포함시키라는 압력이 있었어요. 홍콩의 언론도 조금씩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를 너무 강하게 비판하는 기사는 줄어들었어요. 2003년
첫 번째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홍콩 기본법 23조에는 홍콩이 국가 안보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홍콩 사람들은 이 법이 자신들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50만 명이 거리로 나와 반대 시위를 벌였어요. 홍콩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였죠. 결국 홍콩 정부는 법안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콩 사람들의 힘을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갔어요. 홍콩의 행정장관과 주요 관리들을 중국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꿔나갔습니다. 2014년에는 또 다른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산혁명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시위였어요. 홍콩 사람들이 행정장관을 직접 선거로 뽑고 싶어 했는데 중국 정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중국 정부는 홍콩 사람들이 행정장관을 직접 뽑을 수는 있지만 후보자는 미리 정해진 사람들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사실상 중국 정부가 미리 검증한 사람만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였죠. 홍콩의 대학생들이 이에 반발해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이 최루탄을 쏘자 학생들은 우산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우산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79일 동안 시위가 계속되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 무렵부터 홍콩 사람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을 중국인이 아닌 홍콩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중국 본토에서는 시진핑이 최고 지도자가 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시진핑은 이전 지도자들보다 훨씬 강경한 노선을 취했어요. 중국의 국력이 강해진 만큼 더 이상 서구에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홍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진핑은 홍콩이 너무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홍콩에서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특히 홍콩 젊은이들이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2015년부터 홍콩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책을 판매하던 서점 직원들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 본토로 끌려가 조사를 받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 사건은 홍콩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홍콩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일어난 거였거든요. 한 나라 두 제도가 위험에 처했다는 신호였습니다. 홍콩의 언론도 점점 조심스러워졌어요.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기사는 줄어들었고 자기 검열이 늘어났습니다. 홍콩의 대학에서도 학문의 자유가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국 본토 기업들이 홍콩에 대거 진출했어요. 홍콩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 중국 기업의 비중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홍콩의 부동산 가격도 중국 투자자들 때문에 급등했어요. 중국 본토 관광객들도 홍콩으로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하루에 수십만 명씩 홍콩을 방문했어요. 이들은 홍콩에서 분유나 기저귀 같은 생필품을 대량으로 사서 중국으로 가져갔습니다. 중국 제품보다 홍콩 제품을 더 신뢰했거든요. 하지만 이로 인해 홍콩 사람들이 생필품을 구하기 어려워졌어요. 약국이나 마트에서 분유가 품절되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홍콩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중국 관광객들에게 점령당했다고 느꼈어요. 2018년에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홍콩과 중국 본토를 직접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개통된 거예요. 홍콩에서 베이징까지 8시간 만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철도역에서 중국 본토의 출입국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어요. 즉, 홍콩 땅 안에 중국 법이 적용되는 구역이 생긴 거였습니다. 많은 홍콩 사람들이 이것은 한 나라 두 제도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항의했어요. 같은 해 홍콩과 마카오, 중국 본토를 연결하는 거대한 다리도 완공되었습니다. 200억 달러가 들어간 세기의 프로젝트였어요. 하지만 실용성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컸습니다. 홍콩이 중국과 물리적으로 더 가까워졌다는 메시지였거든요.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서 홍콩 사람들의 불만도 점점 커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홍콩의 특별함이 사라지면서 자신들의 정체성도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을 더 큰 중국의 일부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광둥성, 홍콩, 마카오를 하나로 묶어 거대한 경제권을 만드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만구 경제권이라고 불리는 이 계획에서 홍콩은 금융 중심지 역할을 맡기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홍콩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이 계획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홍콩이 단순히 중국의 한 도시로 전락할 것이라고 걱정했거든요. 홍콩만의 독특함과 자유로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어 문제도 있었습니다. 홍콩에서는 광둥어를 쓰는데 중국 본토에서는 표준 중국어를 씁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에서도 표준 중국어를 더 많이 쓰라고 압력을 가했어요. 홍콩의 학교에서 표준 중국어로 수업하는 비율을 늘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변화들이 2019년 대폭발로 이어졌습니다.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법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홍콩 사람들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막지 못하면 홍콩의 자유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200만 명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가 일어난 거였습니다. 홍콩 인구의 4분의 1이 거리로 나온 것이었어요.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21세기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시위는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더 강경하게 나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홍콩의 특별함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2020년 국가보안법의 제정은 그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이제 홍콩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156년간 만들어진 독특함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어요. 중국의 다른 도시들과 점점 더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홍콩 왕국 그리고 세계에게 좋은 일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2019년 시위와 그 이후의 변화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2월 13일, 홍콩에서 끔찍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타이완에서 일어난 사건이 홍콩의 운명을 바꿔놓았다고 해야겠네요. 20살 홍콩 청년 찬퉁카이가 임신한 여자친구를 타이완에서 살해한 후 홍콩으로 도망친 거였거든요. 문제는 홍콩과 타이완 사이에 범죄자를 서로 넘겨주는 협정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찬퉁카이는 살인을 저질렀지만 홍콩에서는 돈 세탁 혐의로만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타이완 정부는 분노했어요. 살인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홍콩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법률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도망자 범죄인 인도 및 형사, 사법 공조 법률 개정안이라는 긴 이름의 법안이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언뜻 보면 합리적이었어요. 홍콩과 범죄인 인도 협정이 없는 지역이라도 347개 종류의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범죄인 인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살인, 강간, 방화, 마약 거래, 컴퓨터 범죄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홍콩 사람들은 이 법안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타이완을 겨냥한 법안이었지만 실제로는 중국 본토에도 적용될 수 있었거든요. 즉, 홍콩 사람이 중국 정부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중국으로 끌려가서 중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이게 왜 그렇게 무서운 일일까요? 중국의 사법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법원을 통제해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유죄율이 99%가 넘을 정도예요. 한번 기소되면 거의 확실히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홍콩의 법원은 영국법 전통을 따라 독립성을 유지해왔어요. 정부가 재판에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무죄 추정 원칙도 확실했고 변호사들의 권리도 보장되어 있었어요. 홍콩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콩에서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쓰거나 천안문 사건을 기념하거나
홍콩 독립을 주장하기만 해도 중국으로 끌려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컴퓨터 범죄라는 애매한 조항도 있어서 인터넷에 정부 비판 글을 올리는 것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홍콩의 변호사들이 가장 먼저 경고음을 울렸어요. 홍콩 변호사회는 이 법안이 홍콩의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명했어요. 미국, 영국, 유럽연합이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캐리 람 행정장관은 밀어붙였어요. 2019년 3월 정식으로 법안을 발표했고 6월에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홍콩 입법회에서 친중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과는 기정사실로 여겨졌어요. 그때 홍콩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저항이었어요. 3월 31일 12,000명이 정부 청사 앞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4월 28일에는 13만 명이 참가했어요. 5년 만에 최대 규모였지만 정부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전환점은 6월 9일이었습니다. 이날 홍콩에서는 22년 만에 최대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어요. 주최 측 발표로는 103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홍콩 인구가 7~5만 명인 걸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숫자였어요. 7명 중 1명이 거리로 나온 거였거든요. 빅토리아 공원에서 시작된 행진은 정부 청사까지 이어졌습니다. 평소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7시간 동안 사람들이 가득 메웠어요. 흰옷을 입은 시민들이 조용히 행진했습니다. 폭력도 없었고 쓰레기도 버리지 않았어요. 정말 질서정연한 시위였습니다. 하지만 캐리 람은 여전히 법안을 철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6월 12일에 입법회에서 2차 독회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6월 12일 새벽부터 수만 명의 시민들이 입법회 주변을 포위했습니다. 대부분 20대, 30대 젊은이들이었어요. 이들은 입법회로 가는 모든 길을 막아섰습니다.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든 거였어요. 오후 3시 경찰이 최루탄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고무탄과 콩탄도 함께 날아왔어요. 시위대는 우산과 헬멧으로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2014년 우산혁명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5년 전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시위를 폭동이라고 규정했어요. 홍콩에서 폭동죄는 최대 10년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6월 16일 또 다른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주최 측 발표로 200만 명이 참가했어요. 홍콩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거리로 나온 거였어요.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모습은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이 시위에는 모든 계층이 참가했어요. 학생부터 직장인, 주부, 노인까지 다양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온 경우도 많았어요. 심지어 경찰관과 공무원들도 개인 자격으로 참가했습니다. 홍콩 전체가 하나가 된 느낌이었어요. 시위대의 요구사항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범죄인 인도법 완전 철회. 둘째, 6월 12일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것 철회. 셋째,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기소 중단. 넷째, 경찰의 과도한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다섯째, 캐리 람 행정장관 사퇴. 마지막으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었어요. 압박에 못 이긴 캐리 람은 6월 15일 법안 처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철회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언제든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거였습니다. 시민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시위는 계속되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어요. 7월 1일에는 시위대 일부가 입법회를 점거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홍콩 반환 22주년을 맞아 벌어진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점거 과정에서 시위대는 입법회 내부의 홍콩 특별행정구 휘장을 검게 칠했습니다. 또 벽에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써넣었어요. 이는 단순한 법안 반대를 넘어 홍콩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여름 내내 시위는 계속되었어요. 처음에는 평화적이었지만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경찰도 더 강경하게 대응했어요. 최루탄 사용량이 급증했고 고무탄과 물대포도 등장했습니다. 시위 방식도 진화했어요. 초기에 대규모 집회에서 벗어나 소규모 게릴라전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물처럼 되어라라는 슬로건 아래 시위대는 빠르게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했어요.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8월부터는 홍콩 국제공항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인 허브 공항인 홍콩 공항이 마비되면서 국제적 관심이 더욱 높아졌어요. 수천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수십만 명의 승객이 발목을 잡혔습니다. 하지만 공항 시위에서 일부 과격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여론이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중국 관영 매체 기자와 중국 본토 여행객이 시위대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장면들이 전 세계로 중계되면서 홍콩 시위에 대한 동정 여론이 줄어들었어요. 9월에는 더욱 격렬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지고 지하철역과 상점을 파괴했어요. 경찰도 실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8세 고등학생이 경찰의 실탄에 맞아 중상을 입는 일도 벌어졌어요. 10월에는 캐리 람이 마스크 착용 금지법을 발표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신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것을 금지한 거였어요. 하지만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평소에 시위에 참가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마스크를 쓰고 거리로 나왔어요. 12월에는 홍콩 중문대학교와 홍콩 이공대학교가 시위대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농성을 벌였어요. 경찰이 대학을 포위하면서 며칠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홍콩 이공대학교 포위전은 정말 치열했어요. 1000명이 넘는 시위대가 캠퍼스에 갇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고 나오는 사람들을 모두 체포했어요. 며칠간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위대가 부상을 입었고 수천 명이 체포되었어요. 홍콩의 거리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최루탄 냄새가 도시 전체에 퍼졌고 지하철역마다 파손된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시위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2월 24일 구의회 선거라는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홍콩에서 유일하게 일반 시민이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선거였거든요. 시위를 지지하는 민주파가 대승을 거둘지 아니면 친중파가 질서와 안정을 내세워 승리할지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투표율이 7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민주파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452개 의석 중 388개를 차지했어요. 이전에 126개 의석만 가지고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득표율도 57%로 과반을 넘었어요. 이 선거 결과는 홍콩 시민들의 민심을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폭력적인 시위에는 반대하지만 시위의 기본 취지에는 동조한다는 뜻이었어요. 민주주의와 자유를 원한다는 뜻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한 조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시위가 6개월 넘게 계속되면서 베이징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던 것 같았습니다. 2019년 12월 시위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시민들도 지쳤고 경제적 피해도 컸습니다. 더구나 2020년 1월부터는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해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캐리 람은 여전히 완전한 법안 철회를 거부했습니다. 9월에 가서야 마지못해 법안을 완전히 철회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시위대의 다른 요구사항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중국 정부는 이 시위를 서구 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한 폭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홍콩의 자유와 안정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준비한 것이 바로 홍콩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2019년 시위는 겉으로는 시위대의 부분적 승리로 끝났어요. 범죄인 인도법은 철회되었고 구의회 선거에서도 승리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홍콩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시위를 통해 홍콩 시민들의 의지는 분명해졌어요. 하지만 그만큼 중국 정부의 의지도 확고해졌습니다. 더 이상 홍콩의 특별함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2020년부터 시작될 새로운 탄압의 서막이 오른 셈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거리로 나선 그 뜨거운 여름은 이제 홍콩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중국이 홍콩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5월 28일 오후 3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결정한 거예요.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 압도적인 표차였습니다. 이 순간 홍콩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거리는 조용했어요. 2019년 같으면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8명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된 상황이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체념한 것 같았어요. 사실 홍콩 사람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시위가 끝난 후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강력하게 나올 줄은 몰랐을 뿐이에요. 홍콩 국가보안법은 정말 특별한 법이었습니다. 홍콩 정부나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거였거든요.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한 나라 두 제도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법안의 내용도 충격적이었어요.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했어요. 문제는 이 범죄들의 정의가 너무 애매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분열죄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분열시키거나 국가 통일을 파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정권 전복죄는 더 광범위합니다. 중앙정부나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를 전복하거나 권력 행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해요.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쓰거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국 세력과의 결탁죄는 가장 무서운 조항이에요. 외국이나 경외 세력과 공모하여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외국 기자와 인터뷰하거나 외국 정부의 홍콩 상황을 알리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법의 적용 범위였습니다. 홍콩에 살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홍콩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외국에서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글을 써도 범죄가 되는 거예요. 법이 발표되자마자 홍콩 사회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SNS 계정을 삭제했어요. 그동안 올린 정치적인 글들이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점에서는 정치 관련 서적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홍콩의 정치인들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민주파 정치인들이 하나둘 정계에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활동하다가는 체포될 위험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법이 시행된 지 몇 시간 만에 첫 체포자가 나왔어요. 10월 1일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에 작은 시위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는 1만 명 정도로 예전에 비하면 매우 적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370명을 체포했습니다. 그중 10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어요. 홍콩 독립이라고 쓰인 깃발을 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때부터 홍콩에서는 매일 체포 소식이 들려왔어요. 2019년 시위에 참가했던 학생들, 민주파 정치인들, 인권 변호사들이 차례로 잡혀갔습니다. 죄목은 대부분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체포는 8월에 일어났습니다. 홍콩 최대 야당인 민주파 신문 애플데일리의 창업자 지미 라이가 체포된 거예요. 그는 오랫동안 중국 정부를 비판해온 언론인이었습니다. 그의 체포는 홍콩 언론의 자유가 끝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어요. 교육계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홍콩 정부는 학교에서 국가보안 교육을 의무화했어요. 학생들에게 중국을 사랑하고 홍콩 독립을 반대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이에 반발했지만 거부하면 교사 자격을 잃을 수 있었어요. 대학들도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잃어갔습니다. 교수들은 수업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루기를 꺼려했어요. 학생들도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하기를 주저했습니다. 홍콩 대학은 2019년 시위를 기념하는 조형물을 철거했어요. 시민사회 단체들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천안문 사건을 기념해온 홍콩 시민지원 내국민주운동연합회도 해산했어요. 교사들의 노동조합인 홍콩 교육전문인원협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2021년 6월에 일어났습니다. 매년 6월 4일 천안문 사건을 기념하던 촛불 집회가 금지된 거예요. 32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홍콩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천안문 사건을 공개적으로 기념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마저 사라진 거죠.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의 정치 시스템 자체를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2021년 3월 또 다른 폭탄 선언이 나왔습니다. 홍콩의 선거 제도를 완전히 개편하겠다는 거였어요. 기존에는 입법회 70석 중 35석을 일반 시민이 직접 뽑았어요. 나머지 35석은 직능단체들이 뽑았고요. 하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90석 중 일반 시민이 직접 뽑는 건 2석뿐이에요. 나머지 70석은 모두 중국 정부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뽑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후보자 심사 시스템이었어요. 이제 모든 정치인은 후보 자격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출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중국 정부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통과시키지 않을 거였어요. 실제로 2021년 12월 입법회 선거에서는 민주파 후보가 거의 모두 탈락했습니다. 출마하려던 민주파 정치인들이 하나둘 자격을 박탈당했거든요. 결국 친중파만 경쟁하는 선거가 되었어요. 선거 결과는 뻔했습니다. 90석 모두 친중파가 차지했어요. 투표율은 30%에 그쳤습니다. 홍콩 역사상 최저였어요. 많은 시민들이 선거를 보이콧한 거였습니다. 자신들의 표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행정장관 선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2년 5월 존 리라는 친중파 인사가 유일한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되었어요. 경쟁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1,500명의 선거위원단이 투표했는데 1,416표를 얻었어요. 민주적 정당성은 전혀 없는 선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콩의 민주주의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홍콩에서는 중국 정부를 반대하는 정치인이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겉으로는 선거를 하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시스템이 된 거죠. 사법부도 변화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재판은 중국 정부가 지정한 판사들만 담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존의 영국식 배심원 재판도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중국식 사법 시스템이 도입된 거예요. 언론의 자유도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애플데일리는 2021년 6월 결국 폐간되었어요. 경찰이 신문사를 급습해서 자산을 동결시켰거든요. 다른 언론들도 자기 검열을 강화했습니다.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는 거의 사라졌어요. 인터넷에서도 검열이 시작되었습니다. 홍콩 독립이나 광복 홍콩 같은 구호가 담긴 게시물들이 삭제되었어요. VPN 사용도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홍콩이 점점 중국 본토와 비슷해져 가는 거였어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거리에는 큰 저항이 없었어요. 2019년 같은 대규모 시위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체념한 것 같았어요. 아니면 무서워서 나오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요. 대신 많은 홍콩 사람들이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홍콩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영국이 옛 식민지 주민들에게 특별 비자를 제공하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캐나다, 호주, 대만으로 떠난 사람들도 수십만 명에 달했어요. 떠나는 사람들은 주로 중산층이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교사, 공무원,
기자들이 많았어요. 홍콩의 핵심 인재들이 빠져나간 거였죠. 이들은 홍콩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젊은 가족들의 이주가 많았어요. 아이들이 중국식 교육을 받게 될까봐 걱정했거든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조용히 적응해야 했어요. 정치적인 이야기는 피하고 SNS에도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습니다. 2019년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더욱 조심스러워했어요. 언제 체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학교에서는 새로운 교육 과정이 시작되었어요. 학생들에게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기르도록 했습니다. 비판적 사고보다는 순종하는 시민을 만드는 교육이었어요. 홍콩의 선거 시스템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비민주적인 시스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500명의 선거위원회가 행정장관을 뽑고 이 위원회의 대부분은 중국 정부가 신뢰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입법회도 마찬가지입니다. 90석 중 70석이 간접 선거로 뽑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아요. 홍콩 750만 명의 의견보다 몇천 명의 특권층 의견이 더 중요한 시스템이 된 거죠. 이제 홍콩에서는 진정한 정치적 경쟁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정치인이 중국 정부를 지지해야 하고 다른 의견을 말하면 탈락됩니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일당 독재에 가까워요.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철회했어요. 유럽연합도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협정을 중단했습니다. 홍콩이 더 이상 자유로운 도시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였어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런 비판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홍콩이 안정을 되찾았다고 자평했어요. 2019년 같은 혼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홍콩은 정말 안정을 되찾은 걸까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어요. 홍콩의 정체성, 경제적 지위, 국제적 역할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156년간 만들어진 홍콩의 특별함이 몇 년 만에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 홍콩은 중국의 여러 도시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콩과 중국, 그리고 세계에게 어떤 의미인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23일 55km 길이의 거대한 다리가 개통되었습니다. 홍콩 주하이 마카오 대교였어요. 200억 달러 투입된 세기의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이 다리의 진짜 의미는 돈이 아니었어요. 홍콩이 물리적으로 중국 본토와 연결되었다는 상징이었거든요. 사실 이 다리의 실용성은 의문스러웠어요. 홍콩과 마카오 사이에는 이미 빠르고 편리한 페리가 운행되고 있었거든요. 1시간마다 있는 고속 페리로 홍콩에서 마카오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리를 이용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우선 홍콩과 중국 본토는 반대편으로 운전해요. 홍콩은 영국처럼 좌측 통행, 중국은 우측 통행이거든요. 다리를 건너려면 별도의 운전 면허가 필요했고 특별 허가도 받아야 했습니다. 보험도 따로 들어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다리를 이용하는 일반인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국 정부에게는 상징적 의미가 중요했습니다. 홍콩이 더 이상 섬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물리적으로 중국과 연결된 하나의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더 실질적인 연결은 같은 해 9월에 일어났습니다. 홍콩 서구룡역에 중국 고속철도가 개통된 거예요. 이제 홍콩에서 베이징까지 8시간 반, 상하이까지 8시간이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승 없이 논스톱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 철도역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홍콩 땅에 중국의 출입국 관리소가 설치된 거였거든요. 승객들이 중국행 기차를 타려면 홍콩 출입국 절차와 중국 입국 절차를 모두 거쳐야 했어요. 문제는 중국 입국 절차가 끝나면 그 순간부터 홍콩 땅인데도 중국 법이 적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출입국 구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홍콩 법이 아닌 중국 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홍콩 변호사들은 이것이 한 나라 두 제도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항의했지만 정부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물리적 연결과 함께 문화적 통합도 가속화되었습니다. 2022년 7월 홍콩에 새로운 박물관이 개관했어요. 홍콩 고궁문화박물관이었습니다. 5억 달러가 투입된 거대한 박물관이었어요. 이 박물관은 베이징 자금성의 유물들을 전시했습니다. 중국 황제들이 사용했던 보물들, 전통 회화, 도자기 등이 홍콩에 왔어요. 표면적으로는 홍콩 시민들에게 중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홍콩 사람들은 이를 다르게 해석했어요. 중국 정부가 홍콩의 중국 문화를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박물관 건설 과정에서 홍콩 입법회나 시민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였어요. 캐리람 행정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였거든요. 더 큰 문제는 박물관의 운영 방식이었어요. 홍콩 고궁문화박물관이라고 이름은 지었지만 실제로는 베이징 고궁박물관의 분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전시 내용도 베이징에서 결정했고 해설도 중국 정부의 관점을 반영했어요. 교육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홍콩 정부는 학교에서 중국 역사와 문화 교육을 크게 강화했어요. 국가 보안 교육도 의무화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중국을 사랑하고 중국 공산당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했어요. 새로운 교과서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교과서들은 중국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했어요. 예를 들어 1997년 홍콩 반환을 조국의 품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국의 식민 지배는 치욕의 역사로 묘사되었고요. 가장 논란이 된 건 1989년 천안문 사건에 대한 서술이었어요. 새로운 교과서에서는 이 사건을 정치적 격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나 정부의 무력 진압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어요. 대신 경제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언어 정책도 바뀌었어요. 홍콩에서는 전통적으로 광둥어를 사용해 왔는데 이제 표준 중국어, 북경어 사용을 늘리라는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학교에서 표준 중국어로 수업하는 과목이 늘어났고 공무원들도 표준 중국어를 배워야 했어요. 홍콩의 젊은이들은 이런 변화에 반발했어요. 광둥어는 홍콩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언어였거든요. 홍콩 영화, 홍콩 가요의 언어이기도 했고요. 표준 중국어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홍콩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우려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미디어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홍콩의 TV 드라마와 영화에서 중국 본토 배우들의 출연이 늘어났습니다. 스토리도 중국의 검열 기준에 맞춰 제작되기 시작했어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피하고 중국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늘어났습니다. 홍콩의 대표적인 영화제인 홍콩 국제영화제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어요.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영화들은 상영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국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영화들이 늘어났어요. 경제적 통합도 빨라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만 9만 경제권이라는 거대한 계획을 발표했어요.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하나로 묶어 세계 최대의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이 계획에서 홍콩의 역할은 금융 중심지였어요.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홍콩을 거점으로 이용하고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할 때도 홍콩을 통하도록 하겠다는 거였죠. 실제로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수가 급증했어요.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거대 기업들이 홍콩에서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홍콩 증시 시가총액의 80% 이상이 중국 기업이 차지하게 되었어요. 부동산 시장에도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중국의 부유층들이 홍콩 부동산을 투자처로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 홍콩의 집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졌습니다. 일반 홍콩 시민들은 집을 사기 어려워졌어요. 중국 본토 관광객도 홍콩을 점령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5천만 명 이상의 중국 관광객이 홍콩을 방문했어요. 홍콩 인구의 7배에 달하는 숫자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쇼핑을 목적으로 왔는데 분유나 기저귀 같은 생필품을 대량으로 사갔어요. 그 결과 홍콩 시민들이 생필품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약국에서 분유가 품절되고 마트에서 기저귀를 찾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홍콩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중국 관광객들의 쇼핑몰로 전락했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 본토 관광객과 홍콩 시민 사이에 갈등도 생겼어요. 지하철에서 중국어로 큰 소리로 통화하는 관광객들, 길거리에서 아이에게 용변을 보게 하는 부모들,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 하는 사람들 때문에 홍콩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일부 홍콩 사람들은 메뚜기라는 명칭으로 중국 관광객들을 불렀어요.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갈등은 홍콩과 중국 본토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더욱 부각시켰어요. 법률 시스템에서도 통합이 진행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사건은 중국에서 파견된 판사들이 담당했어요. 이들은 중국의 법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홍콩의 전통적인 영국법 시스템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홍콩의 최고법원도 변화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어요. 이는 홍콩 사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 인사도 바뀌었어요. 홍콩 정부의 고위직에 중국 본토 출신이나 친중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등용되었습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의 정책을 홍콩에서 실행하는 역할을 했어요. 코로나19 대응에서도 중국과의 통합이 드러났습니다. 홍콩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따라야 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와의 공존을 선택할 때도 홍콩은 중국과 보조를 맞춰야 했습니다. 그 결과 홍콩은 2022년까지 매우 엄격한 방역 조치를 유지했어요.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21일간 격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확진자들은 강제로 격리시설에 수용되었고 접촉자들도 격리되었어요. 이런 조치들은 홍콩의 국제적 지위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홍콩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비즈니스 출장이 어려워졌고 인재 유치도 힘들어졌거든요. 반면 싱가포르는 일찍 국경을 열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정책을 따랐어요. 시진핑 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거든요. 홍콩의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베이징의 지시가 우선이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도 검열이 강화되었어요. 홍콩의 도서관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책들이 사라졌습니다. 민주주의나 인권을 다룬 책들, 중국 정부를 비판한 책들이 서가에서 치워진 거예요. 홍콩의 대학들도 자기 검열을 시작했습니다. 교수들은 수업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피했어요. 학술 연구도 중국 정부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홍콩 대학은 2019년 시위를 기념하는 조형물 국가의 치욕을 철거했어요. 이런 모든 변화들이 쌓이면서 홍콩은 점점 중국의 다른 도시들과 비슷해져 갔습니다. 특별한 지위를 가진 국제 도시에서 중국의 일반적인 도시로 변해간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든 홍콩 사람들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중국과의 경제적 통합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중국 기업들과 사업하는 홍콩 기업인들,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상인들은 오히려 좋아했어요. 또한 많은 홍콩 사람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면서 홍콩도 덩달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홍콩의 독특함과 정체성을 잃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이 알던 홍콩이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2020년대 들어 이런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어요. 국가보안법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정치적 저항이 불가능해지면서 중국과의 통합이 거침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홍콩에서는 중국 국기 개양식이 일상이 되었어요. 학교에서는 매주 중국 국가를 부르고 공공장소에는 중국 지도자들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홍콩이 점점 중국의 한 지방 도시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변화가 홍콩의 경제와 국제적 지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홍콩이 잃은 것과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월스트리트 저널의 아시아 본부가 있던
홍콩 IFC 타워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유명한 경제신문이 126년 만에 아시아 본부를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옮기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홍콩에서 더 이상 자유로운 취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만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 뉴욕타임스도 아시아 본부를 홍콩에서 서울로 이전했어요. CNN도 일부 인력을 싱가포르로 옮겼습니다. 전 세계 언론사들이 홍콩을 떠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언론사만이 아니었어요. 글로벌 기업들도 하나둘 홍콩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페덱스였어요. 이 세계적인 배송업체는 40년 동안 홍콩을 아시아 허브로 사용해 왔는데 2022년 허브를 싱가포르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페덱스의 결정은 정말 상징적이었어요. 홍콩이 아시아의 물류 중심지라는 지위를 잃었다는 뜻이었거든요. 페덱스는 사업 환경의 변화라고 애매하게 표현했지만 모든 사람이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럭셔리 브랜드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LVMH는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등 70여 개 브랜드를 거느린 세계 최대 명품 그룹인데 이들이 아시아 본부를 홍콩에서 상하이로 옮겼어요. 중국 시장에 더 집중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투자은행들이 홍콩 인력을 줄이고 싱가포르 사무소를 확장했습니다. 일부 헤지펀드들도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이주했어요. 이런 변화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정치적 불안정이었습니다. 2019년 시위 이후 홍콩의 정치 상황이 예측하기 어려워졌거든요. 기업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하고 싶어 해요. 언제 또 시위가 일어날지,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장기 투자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는 법치주의에 대한 우려였어요.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서 홍콩의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은 계약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분쟁이 투명하게 해결될 수 있는 곳에서 사업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중국 정부가 홍콩의 사법부에 개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확신이 흔들렸어요. 세 번째는 인재 확보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많은 홍콩 전문가들이 해외로 떠났고 외국인들도 홍콩 근무를 꺼리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서구 출신 직원들은 국가보안법 때문에 홍콩에서 일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번째는 코로나19 정책이었어요. 홍콩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따르면서 국경 봉쇄가 길어졌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3년간 홍콩은 외부와 차단된 상태였어요. 해외 출장도 어렵고 외국 고객들을 만나기도 힘들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어요. 2021년 말부터 국경을 열기 시작했고 2022년에는 거의 정상화되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선택이 쉬웠어요. 홍콩에 머물면서 격리와 제약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싱가포르로 가서 자유롭게 사업할 것인가였거든요. 숫자로 보면 변화가 더 극명해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홍콩 경제는 겨우 5.8% 성장했습니다. 연평균 1% 남짓 성장한 거예요. 반면 같은 기간 싱가포르는 33.2% 성장했어요. 6배 이상의 차이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2022년 홍콩 경제가 3.5%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었어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이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같은 해 3.6% 성장했어요. 부동산 시장도 무너졌어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비쌌던 홍콩 집값이 2021년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까지 약 20% 하락했어요. 3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었습니다. 홍콩의 자랑이었던 증시도 부진했어요. 2021년 이후 항생지수는 계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많은 중국 기업들이 홍콩에서 상장 폐지하고 본토로 돌아갔어요. 외국 투자자들도 홍콩 주식에 대한 관심을 잃어갔습니다. 관광업은 더욱 심각했어요. 코로나 이전 홍콩에는 연간 6천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었는데 2022년에는 60만 명에 그쳤어요.
분의 1로 줄어든 거였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쇼핑몰이 줄줄이 문을 닫았어요. 심지어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관광객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2023년에도 관광객 수는 코로나 이전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홍콩이 더 이상 매력적인 관광지가 아니라고 여겨진 거예요. 홍콩 국제공항도 타격을 받았어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였는데 이제 순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항공사들이 홍콩 노선을 줄이고 싱가포르나 두바이 노선을 늘렸거든요. 반면 싱가포르는 홍콩의 몰락을 기회로 삼았어요. 싱가포르 정부는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세금 혜택을 주고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했어요. 그 결과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를 새로운 아시아 허브로 선택했습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주요 테크 기업들이 모두 싱가포르에 아시아 본부를 두고 있어요. 홍콩에는 이런 테크 기업들의 본부가 거의 없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도 싱가포르가 앞서기 시작했어요. 2023년 외환 거래량에서 싱가포르가 홍콩을 앞질렀습니다. 아시아에서 1위 자리를 빼앗긴 거예요. 자산 관리 규모에서도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홍콩과 싱가포르는 비슷한 점이 많았거든요. 둘 다 작은 도시 국가이고 영어를 쓰고 영국법 체계를 따르고 자유무역을 지향해요. 아시아의 관문 역할을 했고 동서양을 연결하는 허브였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싱가포르는 독립국가라는 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어요. 반면 홍콩은 중국의 일부였고 베이징의 정책에 따라야 했습니다. 이 차이가 코로나19 대응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싱가포르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일찍 국경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홍콩은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할 수 없어서 3년간 봉쇄를 유지해야 했어요. 기업들은 이런 차이를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반면 홍콩은 중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었거든요. 장기 투자를 결정할 때 이런 불확실성은 치명적이었어요.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인재였어요.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우수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했습니다. 쉬운 비자 발급, 낮은 세율, 좋은 생활 환경을 제공했어요. 반면 홍콩에서는 많은 인재들이 떠나고 있었고 새로운 인재 유입도 줄어들었습니다. 언어도 중요한 요소였어요. 싱가포르에서는 영어가 확실한 공용어였지만 홍콩에서는 중국어, 표준 중국어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서구 기업들은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선호했습니다.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도 달랐어요. 싱가포르는 여전히 영국법 전통을 확실하게 유지하고 있었지만 홍콩은 중국법의 영향이 커지고 있었어요. 국가보안법 같은 정치적 법률이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했어요.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철회했지만 싱가포르와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미국 기업들로서는 싱가포르가 더 안전한 선택지였어요. 결과적으로 홍콩은 자신만의 독특한 경쟁력을 잃어버렸어요. 과거 홍콩의 장점은 중국과 서구 사이의 독특한 위치였는데 이제는 그냥 중국의 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중국 시장에 접근하려면 상하이나 베이징이 더 좋고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하려면 싱가포르가 더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홍콩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어요. 2022년 새로 취임한 존 리 행정장관은 홍콩 제시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국제사회에 홍콩이 여전히 비즈니스하기 좋은 곳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기업들의 마음은 돌아선 후였어요. 신뢰를 잃기는 쉽지만 되찾기는 어려운 법이거든요. 더구나 홍콩의 근본적인 문제들 마이너스 정치적 불안정, 법치주의 우려, 중국 정부의 개입 마이너스 이 해결된 것도 아니었어요. 홍콩 정부는 여러 유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세금 혜택을 주고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스타트업 지원을 늘렸어요.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싱가포르도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홍콩만의 차별화된 장점을 제시하지는 못했어요. 더 큰 문제는
홍콩의 정체성 자체가 모호해졌다는 점이었어요. 과거 홍콩은 동서양의 만남이라는 명확한 브랜드가 있었어요. 중국과 서구를 연결하는 독특한 도시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중국의 한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국제 기업들이 홍콩을 떠나는 이유를 설문조사로 알아본 결과도 있어요. 1위가 정치적 불안정 45%, 2위가 인재 유출 38%, 3위가 중국 정부의 개입 우려 35%였습니다.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실제로 2021년 미국 상무부, 국무부, 재무부, 국토안보부가 공동으로 미국 기업들에게 홍콩 사업 위험을 경고하는 문서를 발표했어요.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위험, 데이터 보안 문제, 언론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경고는 다른 서구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영국, 호주, 캐나다 기업들도 홍콩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홍콩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가는 모습이었어요. 홍콩의 젊은 인재들도 계속 떠나고 있어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0만 명이 홍콩을 떠났습니다. 인구의 3%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특히 고학력 전문직이 많이 떠났어서 홍콩의 인적 자원에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로는 매년 수만 명의 고급 인재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홍콩에서 떠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싱가포르로 갔습니다. 금융, IT, 바이오 분야의 전문가들이 특히 많았어요. 결국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쟁에서 승부는 이미 결정된 것 같아요. 싱가포르가 새로운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부상하고 있고 홍콩은 그 지위를 잃어가고 있어요. 물론 홍콩이 완전히 몰락하는 건 아니겠지만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는 홍콩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아시아의 금융지도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근본 원인은 홍콩이 잃어버린 것들 마이너스 정치적 자유, 법치주의, 국제적 신뢰 마이너스에 있습니다. 홍콩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중국의 한 지방 도시로 남게 될까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 홍콩 반환 27주년 기념일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성대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존 리 행정장관은 연설에서 홍콩이 안정을 되찾았고 새로운 발전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거리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날 수십만 명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행진했을 텐데 이제는 조용했어요. 정말 홍콩이 안정을 되찾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침묵만 되찾은 걸까요? 숫자로는 어느 정도 회복의 조짐이 보이긴 해요. 2023년 홍콩 경제는 3.2% 성장했습니다. 코로나 봉쇄가 끝나면서 관광객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도 바닥을 찍고 약간 반등했고요. 하지만 이런 회복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2023년 관광객 수는 3,400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많은 외국 기업들이 여전히 홍콩보다는 싱가포르를 선호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홍콩의 근본적인 성격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홍콩은 예전의 홍콩이 아니에요. 중국과 서구를 연결하는 독특한 다리가 아니라 그냥 중국의 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이것을 성공이라고 봅니다. 홍콩의 반중 감정을 억누르고 안정을 되찾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과연 이것이 중국에게도 좋은 일일까요? 사실 홍콩이 중국에게 유용했던 이유는 바로 그 다름 때문이었어요. 홍콩이 서구와 비슷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외국 기업들도 홍콩을 통해 중국에 투자할 수 있었거든요. 홍콩이 다른 중국 도시와 똑같아지면 굳이 홍콩을 거쳐야 할 이유가 없어져요. 외국 기업들은 싱가포르나 도쿄를 선택할 것이고 중국 기업들은 뉴욕이나 런던에서 직접 상장할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중국의 대형 테크 기업들이 홍콩보다는 미국에서 직접 상장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바이두 같은 기업들이 그 예죠. 반대로 외국 기업들의 홍콩 투자는 줄어들고 있어요.
2022년 홍콩으로 들어온 해외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홍콩 대신 싱가포르나 일본을 선택하고 있어요. 홍콩의 금융업도 변화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서구 금융기관들이 홍콩의 주요 고객이었는데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주요 고객이 되었어요. 홍콩 은행들의 수익 구조가 완전히 바뀐 거죠.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중국 경제가 커지면서 중국 금융 업무가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홍콩이 점점 중국 국내 금융시장의 일부가 되어간다는 점이에요. 예전 홍콩의 강점은 국제성이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기업이든 홍콩에서 편안하게 사업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중국과 가까운 기업들만 홍콩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언어도 큰 변화 중 하나예요. 홍콩의 금융기관들에서 표준 중국어 구사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반면 영어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이는 홍콩이 서구와 멀어지고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인재 구성도 바뀌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온 금융 전문가들이 줄어들고 중국 본토 출신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들은 중국 시장을 잘 알지만 국제 시장에 대한 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교육 시스템의 변화도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제 홍콩 학생들은 중국 중심의 교육을 받고 있어요. 비판적 사고보다는 순종을 배우고 국제적 관점보다는 중국적 관점을 배우고 있습니다. 20년 후 홍콩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중국화되어 있을 거예요. 광둥어 대신 표준 중국어가 주류가 될 수도 있고 영국법 전통도 더 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중국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면 홍콩도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중국의 금융 중심지로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역할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이런 변화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통합이지만 홍콩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체성의 상실이에요.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다양성의 손실이고요. 홍콩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은 민주주의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취약한지를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홍콩 사람들은 150년 넘게 점진적으로 자유를 확대해 왔는데 그것이 몇 년 만에 사라졌거든요. 두 번째 교훈은 경제와 정치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에요. 한 나라 두 제도는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차이를 인정하는 실험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정치적 통제가 경제적 자유를 압도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국제사회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서구 국가들이 홍콩을 지지한다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어요. 중국이 너무 강력해졌거든요. 네 번째 교훈은 작은 지역이 큰 국가에 편입될 때의 위험성이에요. 홍콩은 중국에 비해 너무 작았어요. 인구로는 200분의 1, 경제 규모로도 2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불균형 속에서 홍콩이 독자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어요. 다섯 번째 교훈은 시간의 힘이에요. 중국은 급하게 홍콩을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25년에 걸쳐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2019년 시위가 폭발하면서 그 과정이 가속화되었지만 기본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홍콩 사태는 또한 정체성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많은 홍콩 사람들이 자신을 중국인이 아닌 홍콩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현실은 이런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줍니다. 홍콩의 언론이 자유로웠을 때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언론이 통제되면서 홍콩 사회의 다양성도 사라졌습니다. 법치주의의 중요성도 확인되었어요. 홍콩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 중 하나가 공정한 법률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국가보안법으로 그 시스템이 흔들리면서 국제적 신뢰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교육의 힘도 중요한 교훈이에요. 중국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인 부분 중 하나가 교육개혁이었어요. 다음 세대를 중국식으로 교육하면 장기적으로 홍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홍콩 사태는
국제 질서의 변화도 보여줘요. 과거에는 서구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는 중국도 상당한 힘을 갖게 되었어요. 이런 변화 속에서 홍콩 같은 중간지대는 설 자리가 없어진 거죠. 그렇다면 홍콩의 미래는 정말 어둡기만 할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중국이 더 개방적으로 변한다면 홍콩도 다시 특별한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또한 홍콩이 중국의 국제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중국이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되면 홍콩은 그 중심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기술 분야에서도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홍콩이 중국의 핀테크나 바이오 산업의 국제적 창구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가능성들은 홍콩이 예전의 독특함을 되찾는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해요. 그냥 중국의 평범한 도시 중 하나가 된다면 특별한 미래는 기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홍콩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체념한 사람들도 많지만 여전히 희망을 품은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홍콩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홍콩의 황금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요.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홍콩이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독특한 역할을 했던 시대 말이에요. 그 시대의 홍콩은 정말 특별했어요. 중국인이면서도 서구적이고 아시아적이면서도 국제적이었어요. 영어와 중국어를 모두 쓰고 동양의 효율성과 서양의 창의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죠. 이런 홍콩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어요. 홍콩에서 살았던 외국인들, 홍콩을 여행했던 사람들, 홍콩 영화나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들 말이에요. 하지만 시대는 변했어요. 이제 홍콩은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해요. 중국의 일부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장점을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어쩌면 홍콩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일 수도 있어요. 역사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거든요. 홍콩이 다시 한번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예전의 홍콩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점이에요. 156년간 만들어진 독특함이 사라진 지금 완전히 새로운 홍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새로운 홍콩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더 번영할 수도 있고 더 평범해질 수도 있어요. 더 안정적일 수도 있고 더 재미없을 수도 있고요. 한 가지 분명한 건 홍콩의 변화가 단순히 홍콩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는 21세기 국제 질서의 변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경쟁, 세계화와 국가주의의 충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에요. 홍콩에서 일어난 일은 대만에서도, 싱가포르에서도, 심지어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큰 국가와 작은 지역 사이의 갈등,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자유 사이의 선택은 전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홍콩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예요. 홍콩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다양성과 관용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울 수 있거든요. 홍콩은 변했지만 홍콩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영원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홍콩이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날이 올지도 모르죠. 역사는 예측 불가능하니까요. 지금까지 홍콩의 이야기였습니다. 156년간 만들어진 기적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봤어요. 홍콩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홍콩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우리의 미래를 더 현명하게 만들어줄 거예요.